전쟁의 역사를 다룬 책들을 보면요. 정말 수많은 전투의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유독 마음에 무겁게 내려앉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타라와 전투가 끝나고 불과 열흘 뒤 타임 매거진에 실린 이 문장은 타라와라는 이름이 바로 그런 이름이 되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단순한 승패를 넘어서 하나의 신화이자 동시에 끔찍한 비극으로 역사에 남게 된 이름. 오늘 우리는 이 타라와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단 76시간 동안 벌어졌던 그 치열한 기록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모든 것의 향방을 갈랐던 첫날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1943년 8월, 저 멀리 남태평양의 뉴질랜드였습니다. 당시 그곳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2해병사단 지휘부에 아주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거든요. 바로 진주만에서 비밀리에 비행기를 타고 온 중부 태평양군 사령관 레이먼드 스프리언스 중장이었습니다. 그의 방문 목적은 딱 하나, 해병대에게 다가올 11월에 있을 아주 중요한 작전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서였죠. 목표는 길버트 제도의 일본군 점령지. 이 조용한 만남이 바로 태평양 전쟁사에서 가장 격렬했던 전투의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스프루언스 중장이 지도 위에 한 점을 가리킵니다. 그곳이 바로 타라와 환초에 있는 베티오라는 작은 섬이었습니다. 사실 크기만 보면 축구장 몇 개 합쳐놓은 정도에 불과한 아주 작은 산호섬인데 이곳이 제2해병사단의 주 목표로 정해진 거죠. 아니, 왜 하필 이렇게 작은 섬이었을까요? 바로 이곳에 일본군이 막 건설을 마친 폭격기 활주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활주로는 미군의 태평양 준경로 한가운데 박힌 말 그대로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어요. 베티오를 점령한다는 건 중부 태평양의 제공권을 장악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였기 때문에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목표였던 겁니다. 브리핑이 한창 진행되던 중에 작전 장교였던 데이비드 슈프 중령이 베티오 섬의 해도를 보다가 무언가 본질적인 문제를 딱 직감합니다. 섬을 완벽하게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산호초 장벽이었죠. 그는 조용히 손을 들고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혹시 흘수가 얕은? 그러니까 배 밑바닥이 평평해서 얕은 물 위로도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특수보트가 있느냐고요. 이 질문이 던져진 순간 아마 회의실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바로 이 산호초라는 변수가 앞으로 벌어질 전투에서 수천 명의 운명을 가르게 될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자, 이제 잠시 미군의 작전 회의실에서 빠져나와서요. 그들이 맞서 싸워야 할 적,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요새가 대체 어떤 곳이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해병대가 상륙해야 할 베티오 섬은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화로운 남태평양의 섬이 아니었어요. 일본군에 의해서 태평양에서 가장 강력한 요새 중 하나로 완전히 탈바꿈해 있었거든요. 일본군의 방어 전략에는 요가키 계획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요가키, 이게 매복 공격이라는 뜻인데요. 이름 그대로 이 계획의 핵심은 방어선을 섬 안쪽 깊숙이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목표는 단 하나, 적을 물가에서 섬멸하는 것이었습니다. 상륙부대가 해변에 제대로 발을 딛기도 전에 바로 그 해안선에서 모든 화력을 집중해서 완전히 경멸해버리겠다는 전략이었죠. 그렇게 해변에서 시간을 버는 동안 후방에 있던 항공대와 함대가 도착해서 미군 함대 전체를 바닷속에 수장시킨다는 아주 대담하고 공격적인 방어 계획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베티오의 해변은 단순한 상륙 지점이 아니라 모든 것을 건 한판 승부가 펼쳐질 결전의 장소였던 셈입니다. 이 요가키 계획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일본군은 베티오 섬을 하나의 거대한 살상 기계로 바꿔놓았습니다. 여기 나열된 방어시설들을 한번 천천히 상상해보세요. 상륙정이 해안으로 접근하면 물속에는 콘크리트와 강철로 만든 장애물과 지뢰가 깔려 있습니다. 운 좋게 그걸 통과하면 이번엔 이중으로 쳐진 철조망이 기다리고 있죠. 해변에는 코코넛 통나무와 산호를 쌓아 만든 거대한 방벽이 서 있고 그 뒤로는 전차가 빠질 수 있는 함정들과 약 500개에 달하는 기관총 진지들이 미로처럼 얽혀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영국군에게서 뺏어온 강력한 8인치 해안포, 각종 대포들, 심지어 경전차와 수백 정의 기관총까지. 이건 말 그대로 단 한 뼘의 안전한 땅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가득 찬 철옹성이었던 겁니다. 이 요새를 만든 지휘관 시바자키 케이지 소장의 자신감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는 부하들 앞에서 이렇게 공언했죠. 100만 명의 미군이 와도 타라와를 점령하는 데는 100년이 걸릴 것이다.
이게 그냥 허세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타라와는 태평양 전쟁 기간 동안 미군이 공격했던 모든 섬들 중에서 방어 시설의 밀도가 가장 높았고 또 가장 견고하게 요새화된 곳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미군 쪽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요새를 눈앞에 둔 공격군의 계획은 당연히 아주 신중하고 완벽해야 했겠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타라와 상륙작전 계획은 해군과 해병대 사이에 아주 격렬한 논쟁, 전문가들의 심각한 경고, 그리고 결국에는 모두를 위험에 빠뜨린 최악의 타협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가장 큰 갈등은 바로 신형 상륙 장갑차, LBT를 쓸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해병대의 홀랜드 스미스 장군은 베티오의 그 거대한 산호초를 넘으려면 바퀴 대신 궤도가 달린 이 LBT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상륙함대를 지휘하는 해군의 터너 제독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LBT를 실어 나르려면 속도가 아주 느린 LST 상륙함을 써야 하는데 그러면 함대 전체의 기동성이 떨어져서 기습의 이점을 잃게 된다며 강하게 반대했죠. 갈등이 정말 극에 달하자 스미스 장군은 LBT가 없으면 작전도 없다는 최후 통첩까지 날립니다. 결국 터너 제독이 마지못해 동의했지만 그 결과는 최악의 타협이었어요. 해병대가 요청한 LBT의 절반은 방어가 훨씬 쉬운 막힌 섬의 육군 부대에게 줘버렸고 남은 LBT마저도 해병대원들은 공격 시작 불과 몇 시간 전에야 처음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훈련 한번 못 해보고 생전 처음 보는 장비를 타고 지옥으로 돌격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겁니다. LBT 논쟁만큼이나 치명적인 경고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조수, 즉 밀물과 썰물 문제였죠. 작전 계획에 참여했던 뉴질랜드 장교 프랭크 홀랜드 소령은 타라와 해역에서 15년이나 배를 탄 베테랑이었는데요. 그가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공격 예정일은 소조기, 그러니까 한 달 중에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가장 적은 때라고요. 그의 계산에 따르면 밀물이 가장 높을 때조차 산호초 위의 수심은 3피트, 약 90cm를 넘지 못할 거라는 예측이었습니다. 이건 일반 상륙정들이 지나가기엔 턱없이 얕은 수심이었죠. 이 경고는 만약 LBT가 충분하지 않으면 수많은 해병대원들이 산호초에서부터 해안까지 그 수백 미터의 거리를 걸어서 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가능성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기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해군 전력 때문에 해병대는 거의 모든 전술적 선택지를 빼앗기고 맙니다. 충분한 사전 함포 사격도, 포병 지원을 위한 근처 섬을 먼저 점령하는 것도, 적을 속이기 위한 양동작전도 모두 기각됐죠. 함포 사격은 D-Day 당일 아침 딱 3시간으로 제한됐고요. 설상가상으로 제6해병연대가 예비대로 빠지면서 공격병력은 방어병력의 고작 2배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보통 이런 견고한 유세를 공격할 때는 최소 3대1의 병력 우위가 필요하다는 군사교리를 생각하면 이건 정말 자살행위에 가까운 결정이었죠. 결국 해병대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일본군이 가장 강력하게 방어하고 있는 바로 그 정면으로 모든 것을 걸고 돌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1943년 11월 20일 그날이 밝았습니다. 수많은 논쟁과 불안한 타협 끝에 만들어진 공격 계획은 동이 트는 바로 그 순간부터 거의 즉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장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혼돈 속으로 빠르게 빨려 들어갔습니다. 공격 개시 시간을 전후로 벌어진 이 상황들을 시간 순서대로 보면 계획이 어떻게 연쇄적으로 붕괴했는지를 똑똑히 알 수 있습니다. 새벽 5시 7분, 예상치 못하게 일본군이 먼저 포격을 시작하면서 전투가 벌어지고요. 미 함대가 대응 사격을 하다가 5시 42분에 예정된 항공폭격을 위해 폭격을 멈춥니다. 그런데 정작 폭격기들이 일방적으로 30분이나 늦게 나타났고 이 사실이 함대에 전달되지 않았어요. 그 결과 25분간의 치명적인 침묵이 흐릅니다. 이 시간은 폭격의 충격에 빠졌던 일본군 수비대에게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기관총 뒤에 자리 잡을 완벽한 기회를 주고 말았습니다. 최악의 실수는 마지막 함포 사격이 80, 54분에 중단된 것이었어요. 이때 첫 상륙부대들은 아직 해안에서 4km 가까이 떨어져 있었는데도 말이죠. 공격 전에 함포 사격의 위력에 대해 한 미 해군 제독은 이렇게 장담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무력화하거나 파괴하는 게 아닙니다. 섬을 지도에서 완전히 지워버릴 겁니다.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미 해군의 압도적인 화력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담긴 말이었죠. 하지만 그 제독의 자신감 넘치는 말이 끝나자마자 해병 이사단장인 줄리안 스미스 장군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현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두꺼운 강철 장갑으로 둘러싸인 함선 위에서
편안하게 포를 쏘는 해군과는 달리 자신의 부하들은 얇은 군복 한 장에 의지해서 맨몸으로 그 포화 속을 뚫고 해변에 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 두 지휘관의 말은 안전한 함선 위에서 세운 계획과 실제로 목숨을 걸고 그 계획을 실행해야 하는 병사들 사이에 얼마나 거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제 이야기의 무대를 바다 위에서 산호초와 해변 사이의 그 공간으로 옮겨보겠습니다. 모든 계획과 논쟁 그리고 실수의 결과가 한 명 한 명의 생과 사로 드러나는 곳, 산호초에서 해안까지 이어지는 그 길고 끔찍한 여정입니다. 계획대로 된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 신형 LBT들이 궤도를 이용해서 산호초를 기어오르는데 성공한 거죠. 하지만 그게 이 작전의 처음이자 마지막 희소식이었습니다. 모두가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 압도적인 함포 사격은 견고한 일본군 벙커에 거의 아무런 피해도 주지 못했거든요. 오히려 포격이 멈춘 사이에 일본군 수비대는 완벽하게 재정비를 하고 온전한 화력을 갖춘 채 LBT들이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AVT에 타고 있던 뉴먼 베어드 일병은 그 순간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총알이 마치 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이건 결코 문학적인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정의 기관총과 박격포가 만들어내는 그 강철의 폭풍우 속으로 문자 그대로 맨몸으로 돌진하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LVT들은 정말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첫 공격이 시작된 지 불과 10분 만에 1,500명이 넘는 해병대원들을 해안에 내려놓는 데 성공하거든요. 이 숫자만 보면 작전이 아주 순조롭게 시작된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이 기세는 결코 유지될 수 없었습니다. 홀랜드 소령의 그 경고는 끔찍한 현실이 되어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소조기의 얕은 수심 때문에 LVT를 뒤따르던 수많은 일반 상륙정들이 산호초 턱에 그대로 걸려서 멈춰서고 만 겁니다. 이제 그 배에 타고 있던 수천 명의 해병대원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배에서 뛰어내려서 기관총 불길이 쏟아지는 그곳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이 걸어서 건너야 했던 거리는 짧게는 500야드, 그러니까 약 450m에서 길게는 1000야드, 거의 1km에 달했습니다. 허리까지 차오르는 바닷물 속에서 무거운 장비를 들고 걸어야 하는 그곳은 더 이상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사방에서 총알이 날아드는 거대한 사격장이었죠. 세 곳의 상륙 해안은 모두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레드원 해안에서는 움푹 들어간 지형에 자리 잡은 일본군 진지에서 쏟아지는 십자포화의 상륙부대가 말 그대로 증발해버렸습니다. 레드2 해안 역시 같은 진지의 화력에 완전히 발이 묶였고 대대장이 병사들을 독려하며 해안으로 향하다가 전사하면서 지휘체계가 붕괴했죠. 유일하게 레드3 해안에서 짐 크로우 소령이 이끄는 부대가 비교적 적은 피해로 간신히 해변에 교두보를 마련했지만 그들 역시 철옹성 같은 방어선에 가로막혀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혼돈과 절망 속에도 한 개인의 용기는 어둠 속 별처럼 빛났습니다. 공병이었던 윌리엄 보들롱 하사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데요. 그는 자신의 LBT가 격파되자 생존자들을 이끌고 해안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폭탄을 들고 달려가 일본군 기관총 진지 2곳을 파괴했죠. 부상을 입고도 세 번째 진지를 공격했고 포화 속에서 물에 빠진 동료를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적 진지를 향해 돌격하다가 결국 전사했습니다. 그의 이 영웅적인 행동은 타라와 전투 최초의 명예훈장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길고 잔혹했던 디데이의 해가 저물었습니다. 첫날의 전투가 끝난 베티우 섬에 어둠이 내렸을 때 해병대가 마주한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그들은 해변에 아주 작은 조각들을 위태롭게 붙들고 있었고 그 대가로 끔찍한 희생을 치렀으며 내일 아침 해가 떴을 때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첫날의 피해는 이 숫자들로 요약됩니다. 약 5,000명의 해병이 어떻게든 해안에 도달했지만 그중 1,500명이 이미 전사하거나 부상당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상륙병력의 30%가 전투 불능 상태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 아직 수천 명의 병력은 바다 위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지휘체계는 사실상 마비 상태였습니다. 공격을 총지휘해야 할 슈프 대령 자신도 적의 총탄이 빗발치는 부두 옆, 허리까지 차오른 물속에 임시 지휘소를 차려야만 했죠. 그는 바로 그곳에서
간신히 무선 통신을 연결하며 흩어진 부대들을 파악하고 이 절망적인 혼돈에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D-Day의 마지막 순간, 이 전투를 바라보는 두 개의 극명하게 다른 시선이 존재했습니다. 안전한 기암 위에서 보고를 받던 함대 사령부는 상황이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판단했고, 심지어 상륙부대를 다시 배로 돌려보내는 철수 계획까지 조심스럽게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포탄이 장렬하는 해변의 물속 지휘소에 있던 슈프 대령은 상부에 이런 전문을 보냅니다. 사상자 다수, 전사자 비율 불명, 그러나 전투 효율은 우리가 이기고 있음. 1,500명의 사상자를 내고 해변의 좁은 조각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부대가 과연 정말로 이기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타라와 전투의 두 번째 날, D+1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조셉 H. 알렉산더의 책 산호초를 넘어 타라와 해변 강습에 대한 이야기,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상륙 첫날이었던 D-Day의 끔찍한 혼란 속에서 해병대는 막대한 희생을 치르고 간신히 베티어 섬에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여기서 교두보란 적진 해안에 상륙한 부대가 후속 부대와 물자를 상륙시키기 위해 확보한 해안가의 작은 발판을 의미합니다. 그 위태로운 발판 위에서 하룻밤이 지나고 1943년 11월 21일 D+1의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새벽은 희망의 여명이 아닌 어제의 악몽을 더욱 선명하게 재확인시켜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밤새 드리웠던 어둠이 걷히자 해변의 참상이 남김없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릴리 브리지 소위가 목격한 것처럼 해변은 말 그대로 거대한 공동묘지였어요. 조류를 따라 아주 천천히 부드럽게 흔들리는 전우들의 시신, 그리고 일본군의 포화에 흉측하게 찢겨나간 상륙장갑차의 잔해들, 이 모든 것 위로 죽음의 악취가 아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이 냄새는 섬 전체를 짙은 안개처럼 감쌌고 심지어 바다 건너 상륙을 준비하며 대기하던 증원군에게까지 흘러가서 앞으로 벌어질 전투의 참혹함을 알리는 불길한 징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계속 싸워야만 했습니다. 부두 근처에 위태로운 지휘소를 차린 강습 지휘관 데이비드 셔업 대령은 정말 최악의 조건에 맞서야 했죠. 통신망은 거의 끊겨 있었고 병력은 사방으로 흩어져 있었으니까요. 그는 이 상황에서 각 상륙팀 지휘관들에게서 간신히 모은 단편적인 정보들을 조각 맞추듯 모아서 공격 계획을 세웁니다. 레드비치2의 카일과 조던에게는 남쪽 해안으로 진격해서 섬을 가로질러라. 레드비치3의 크로우와 루드에게는 좌측과 정면에 있는 일본군 거점을 부셔라. 그리고 서쪽 끝에서 예상치 못한 성과를 거둔 라이언에게는 그린비치 전체를 확보하라고 명령했죠. 그리고 이 모든 공격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는 스미스 장군에게 제8해병연대 1대대를 자신의 지휘소가 있는 레드비치2, 즉 부두 바로 옆으로 상륙시켜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전투의 향방을 가를 아주 중요한 요청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정말 치명적인 오해가 발생하고 맙니다. 수많은 포탄이 오가는 전장의 불안정한 통신망 속에서 셔업 대령의 요청 중에 가장 중요했던 부두 가까이라는 단서가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마치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중간에 글자가 깨져서 도착한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기암에 있던 스미스 장군은 단순히 레드비치2에 상륙하라 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해안의 끔찍한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던 제8해병연대 1대대 지휘관 헤이스 소령은 당연히 아군의 엄호 아래 비교적 안전한 곳으로 상륙할 거라고 믿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이 향하게 된 곳은 어제와 똑같이 일본군의 조준 사격이 비처럼 쏟아지는 바로 그 죽음의 해변이었습니다. 제8해병연대 1대대 장병들은 이미 18시간이 넘게 비좁은 상륙주정 LCVP 안에 갇혀 있었어요. 밤새도록 끝없이 원을 그리면서 대기하는 동안 윌러드 군목은 지휘관인 홀대령의 보트를 지나치면서 이런 농담 섞인 불평을 외쳤고 지친 병사들은 환호하면서 억지로 사기를 끌어올렸습니다. 마침내 그들의 보트가 해변을 향해 기수를 돌렸을 때 모두가 이 지긋지긋한 기다림이 끝났다고 안도했죠. 하지만 그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건 진짜 비극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어제의 악몽이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이 재현되었습니다. 변덕스러운 조수는 또다시 해병대의 발목을 잡았고 상륙주정들은 산호초 가장자리에 턱 하고 걸려서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헤이스 소령의 병사들은 이 갑작스러운 장애물에 당황한 채 해변까지 약 500야드, 그러니까 축구장 5개에 달하는 거리를 걸어서 건너라는 명령을 받아야 했어요. 문제는 그들이 상륙하는 지점이 일본군이 가장 강력한 화력을 집중하도록 설계한 살상구역, 그 킬존의 정중앙과 정확히 일치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밤사이에 일본군 저격수들은 앞바다에 난파된 아군 상륙장갑차 잔해들에 몰래 잠입해 있었고 산호초 가장자리에 좌초된 스쿠너 니미노아호에서도 기관총이 불을 뿜었습니다. 그들은 정면과 양측면에서 날아오는 총탄에 그대로 노출된 완벽한 십자포화 속으로 걸어 들어간 셈이었습니다. 상륙정 한 척에 동승했던 종군 기자 로버트 쉐러드는 이 끔찍한 학살을 공포에 질려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눈앞에서 상륙정 하나가 포탄에 맞아 그대로 폭발했고 뒤이어 또 다른 보트가 터져나갔습니다. 살아남은 병사들이 해안을 향해 필사적으로 헤엄치기 시작했지만 일본군의 기관 총탄이 그들 주위의 바다를 온통 하얗게 물거품으로 수놓았죠. 쉐러드는 채 1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갯벌 위에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시신이 최소 200구는 된다고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디데이의 상륙보다도 더 끔찍하고 일방적인 학살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변에 먼저 상륙해 있던 해병대원들이 바다 위에서 벌어지는 동료들의 학살을 무력하게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슈업 대령은 즉시 해군에 함포 지원을 요청했고요. 릭시 중령의 75mm 곡사포 부대는 불과 125야드 떨어진 일본군 벙커를 향해 포신을 수평으로 놓고 직접 사격을 개시했습니다. F4F 와일드캣 전투기 편대는 급강하하면서 니미노아호를 폭격하고 기총소사를 퍼부었죠. 이런 필사적인 노력들이 분명 도움이 되긴 했지만 사방에서 쏟아지는 일본군의 맹렬한 십자포화를 뚫고 쓰러져가는 병사들의 숫자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불과 1시간 만에 제8해병연대 1대대는 300명이 넘는 사상자를 냈습니다. 헤이스 소령은 절반의 병력과 모든 중화기를 잃은 채 간신히 해안에 도달해서 샤업 대령에게 보고해야 했죠. 그의 병사들에게 남은 것은 소총 한 자루와 아직 꺾이지 않은 용기뿐이었습니다. 샤업은 스미스 장군에게 해안의 상황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라는 그 참담함이 고스란히 담긴 메시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끔찍한 학살이 벌어지는 동안 다른 전선에서는 조금씩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레드비치 3의 짐 크로 소령은 비록 3개의 거대한 일본군 벙커에 발이 묶여있긴 했지만 디데이의 실수를 교훈 삼아서 남은 첨원 전차를 반드시 병력과 함께 운용하면서 효과적으로 싸우고 있었어요. 특히 그는 구축함 링골드, 데시엘, 앤더슨호의 함포 지원에 대해 극찬했습니다. 그는 한번 불과 50야드 앞의 일본군 벙커에 직접 사격을 요청했는데 그 위력에 적들의 팔다리가 공중으로 솟구쳐 오를 정도였다고 회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협동 작전의 힘이었죠. 중앙의 레드비치2에서도 카일과 조던 소령의 부대는 막대한 사상자를 내면서도 불길이 휩쓰는 활주로를 가로질러서 마침내 섬의 남쪽 해안까지 도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진격이었어요. 일본군을 섬 중앙에 가두고 양쪽에서 압박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확보한 교두보는 극히 위태로웠고 부대는 너무나 큰 피해를 입어서 조던 소령은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병력을 카일 소령의 부대에 통합시켜야만 했습니다. 이 혼돈 속에서 한 명의 영웅이 정말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바로 정찰 저격소대장 윌리엄 호킨스 중위였습니다. 디데이부터 초인적인 용맹함을 보여준 그는 D+1일 새벽에는 바다에서 학살당하는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 일본군 거점들을 향한 공격을 이끌었어요. 그는 벙커에 직접 기어가서 총항구를 통해 사격하고 수류탄을 던져 넣었습니다. 가슴에 총을 맞고도 그는 공격을 멈추지 않았고 3개의 벙커를 더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용기도 일본군의 포탄 앞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호킨스 중위는 치명상을 입고 전사했고 훗날 미군 최고의 영예인 명예훈장을 추서받게 됩니다. 셔업 대령은 한 명의 중위가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호킨스는 그 어떤 사람보다 거기에 가까웠다고 말하며 그의 죽음을 깊이 애도했습니다. 그러나 전투의 향방을 결정적으로 바꾼 사건은 바로 섬의 서쪽 끝에서 일어났습니다. 디데이의 여러 부대에서 흩어진 병사들을 긁어 모아서 임시대대를 조직했던 마이크 라이언 소령이 마침내 전세를 뒤집을 결정적인 돌파구를 마련한 것입니다. 라이언 소령에게는 몇 가지 행운이 따라줬습니다. 첫째,
그의 허술한 방어선에 밤새 일본군의 역습이 없었어요. 이건 일본군의 통신망이 미군의 사전 폭격으로 파괴되어서 효과적인 지휘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정비병들이 밤샘 작업 끝에 좌초되었던 중형 전차 세실리아를 기적적으로 수리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완벽하게 작동하는 무전기를 가진 해군 한포 관측 장교 토마스 그린 중위가 그의 부대에 합류한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 즉 적의 혼란, 강력한 기갑 전력, 그리고 함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통신 능력이 결합되면서 라이언은 강력한 반격을 준비할 수 있었던 거죠. 통신 문제로 몇 차례 지연된 끝에 오전 11시 20분, 라이언은 마침내 전차와 보병, 그리고 해군 한포 지원이 결합된 완벽한 협동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구축함 두 척이 남서쪽 해안의 일본군 진지에 정확한 포격을 퍼부어서 적을 제압하면 그 포격이 멈추는 즉시 전차와 보병이 진격하는 방식이었죠. 이 공격은 정말 눈부신 성공을 거두었고 불과 1시간 만에 그린비치 전체가 해병대의 수종에 들어왔습니다. 마침내 타라와의 증원군과 보급품을 안전하게 상륙시킬 수 있는 지점이 확보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D+1일의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라이언의 성공 소식은 기안 메릴랜드호의 스미스 장군에게 이틀 만에 처음으로 찾아온 정말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틀 동안 그를 괴롭혔던 가장 큰 고민, 즉 귀중한 예비대를 과연 어디로 상륙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찾았기 때문이죠. 이제 그는 병사들을 레드비치에서처럼 무의미하게 희생시키지 않고 전투력을 온전히 보존한 채로 상륙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변의 혼돈에서 벗어나 이제 장군은 지도 위에서 제대로 된 전략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스미스 장군은 즉시 제6해병연대의 상륙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일본군 병사들이 베티오 섬 동쪽 끝에서 헤엄쳐서 다음 섬인 바이리키로 탈출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스미스 장군은 이 끈질긴 적과 2번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본군의 퇴로를 차단하고 동시에 그곳에 포병 진지를 구축해서 베티오 섬을 직접 타격하기 위해 한 대대를 바이리키 섬에 상륙시키기로 결정하는 이중의 묘수를 둡니다. 새로운 계획에 따라서 제6해병연대의 각 대대는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머레이 중령의 2대대는 바이리키 섬 점령, 콘돔 함대 제독이라는 재미있는 별명을 가진 존스 소령의 1대대는 고무보트를 이용해서 안전한 그린 비치로 상륙, 그리고 맥클라우드 중령의 3대대는 예비대로 대기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렇게 완벽한 계획이 세워졌다고 해도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존스 소령의 부대가 막 상륙 준비를 마쳤을 때 일본 잠수함 위협 경보가 울리면서 수송선이 갑자기 먼 바다로 이동해야만 했어요. 또 그들이 사용할 경전차들은 수송선 가장 깊숙한 화물칸에 실려 있어서 무분별하게 하역된 다른 보급품들을 모두 치우고 전차를 꺼내는 데만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전장의 마찰은 계획을 끊임없이 방해했습니다. 해변의 셔업 대령은 애가 탔습니다. 그는 존스 소령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격려와 함께 일본군 벙커 공격에 필수적인 화염 방사기를 꼭 가져와 달라는 간절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어두워지기 전에 존스의 신선한 부대가 상륙해서 마지막 공격에 나서주기를 간절히 바랐던 거죠. 한편 셔업 대령과 그의 참모들은 시급한 보급 문제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사자들에게서 탄약과 수통을 수거하고 부두 끝에 가짜 교두보를 만들어서 끝없이 밀려드는 보급품 하역과 사상자 후송의 혼란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살라자르, 맥거번, 웨더웍스 같은 장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혼돈 속에서 점차 질서가 잡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상륙 장갑차들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서 부상자들을 바다로 실어 나르고 가장 중요한 물과 탄약을 해변으로 운반했습니다. D+1에 가장 시급했던 문제는 단연 사상자 처리였습니다. 해군 에이무관과 위생경들은 정말 영웅적으로 싸웠지만 그들 자신도 90명 가까이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브루커트 대위는 갓 점령한 일본군 벙커 안에 긴급 수술실을 차렸어요. 그는 그 끔찍한 환경 속에서 36시간 동안 126명의 부상자를 치료했고 그중 단 4명만이 사망하는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결국 힐 제독은 위험을 무릅쓰고 병원선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송선 도예노를 석호 안으로 진입시켰고 올리버 소령이 이끄는 수술팀은 3일 동안 550명이 넘는 중상자들을 치료했습니다. D+1일 오후 중반이 되자 전세는 눈에 띄게 미군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전주는 여전히 격렬했지만 해병대는 더 이상 해변에 고립된 방호자가 아니라 섬 내부로 전진하는 공격자가 되었어요. 릭시의 곡사포는 근접 화력 지원에 새로운 정의를 내리고 있었고 탄약과 식수 보급도 원활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제2육 해병연대가 온다는 소식에 병사들의 사기가 크게 올랐죠. 반면 일본군 수비대 사이에서는 절망감이 퍼져나갔습니다. 아우리 해병대를 쓰러뜨려도 그 뒤에서 또 다른 해병대가 나타났고 그들의 반격 계획은 완전히 실패한 듯 보였습니다. 일본군 병사들은 포로가 되느니 자결을 택하기 시작했죠. 셔업 대령은 이러한 흐름의 변화를 정확하게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후 4시 스미스 장군에게 상황 보고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의 마지막에 훗날 해병대의 전설이 된 간결하고도 강력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사상자, 다수, 전사자 비율, 불명, 전투 효율, 우리가 이기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보고가 아니라 승리에 대한 확신에 찬 선언이었습니다. 셔업의 메시지가 전해진 직후인 오후 4시 55분, 머레이 중령의 제2육대대가 거의 저항을 받지 않고 바이리키 섬에 성공적으로 상륙했습니다. 그리고 밤사이에는 포병 대대까지 상륙해서 포진을 맞췄죠. 마침내 스미스 장군은 베티오 섬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강력한 포병 진지라는 중요한 전략적 자산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존스 소령과 그의 콘돔 함대 제16대대도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송선 펠렌도에서 내린 그들은 상륙 주정이 고무보트를 산호초까지 끌어주는 방식으로 해안에 접근했어요.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산호초에서부터 안전한 그린비치까지 1000야드에 달하는 거리를 오직 팔의 힘으로 조용히 노를 저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D-1일은 아침의 절망을 오후의 희망으로 바꾼 아주 극적인 하루였습니다. 라이언 소령의 결정적인 돌파와 예비대의 성공적인 상륙으로 전세는 완전히 해병대 쪽으로 기울었죠. 하지만 섬의 동쪽 대부분은 여전히 완강한 일본군 수중에 있었고 가장 힘든 유세와 진지와의 싸움은 아직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해병대가 이 기세를 몰아 끔찍했던 전투를 어떻게 끝내는지 그 이야기는 3부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선에서 가장 치열했던 전투 중 하나로 꼽히는 타라와 전투.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책은 미 해병대가 어떻게 일본군이 요새처럼 만들어 놓은 작은 산호섬 베티오를 공격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끔찍한 대가를 치렀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은 사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단 하나의 변수에서 비롯됐어요. 바로 조금, 그러니까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적은 날에 상륙작전이 시작됐다는 사실이었죠. 이 운명의 장난은 수천 명의 해병대원들에게 산호초를 건너는 그 길을 무려 수백 미터에 달하는 어떤 엄폐물도 없는 죽음의 행군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이 작전의 모든 것이 단 하나의 숫자에 달려 있었습니다. 바로 4피트, 그러니까 약 1.2m였죠. 병력을 해안까지 실어 나르는 작은 배, 상륙주정이 산호초를 무사히 통과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뉴질랜드 출신의 프랭크 홀랜드라는 소령이 아주 불길한 예언을 합니다. 그는 이 해역에서 15년이나 항해했던 베테랑이었거든요. 산호초 위 수심은 3피트도 안 될 겁니다. 그리고 그의 예측은 끔찍할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단 한 척의 상륙주정도 산호초를 넘지 못한다는 뜻이었고, 결국 병력은 해안에서 수백 야드나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서부터 걸어가야만 한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당시의 공포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이 한마디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타임지의 특파원이었던 로버트 셔로드는 해병대원들과 함께 허리까지 차오르는 물을 헤치며 해안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물속으로 쉭 하는 소리를 내면서 총알들이 계속해서 스쳐 지나갔다고요. 일본군의 기관총은 쉴 새 없이 불을 뿜었고 해병대원들은 해안에 가까워질수록 물 위로 몸이 더 드러나니까 더 쉽고 더 큰 표적이 되어갔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곧 죽음에 가까워지는 길이었던 말 그대로 지옥 같은 행군이었죠. 예비대로 투입됐던 루드 소령 대대가 겪은 일은 이날의 비극을 정말 그대로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상륙 명령을 받고 나서 무려 6시간 동안 지휘부와 통신이 완전히 끊겨버렸어요. 이들은 완전히 고립된 채로 상륙을 시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군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들을 체계적으로 파괴하기 시작했죠. 상륙주정이 산호초에 도착해서 경사로를 내리는 바로 그 순간 일본군의 포탄이 장렬했습니다. 한 목격자는 보트가 공중으로 솟구쳤다가 산산조각 났고 시신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고 증언했죠. 살아남은 병사들은 600야드를 걸어야 했고 K중대와 L중대의 첫 공격제대는 해안에 닿기도 전에 70%가 쓰러지는 사실상 괴멸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장 지휘관이었던 데이비드 쇼업 대령의 여정은 그 자체가 이 전투의 축소판 같았습니다. 그의 상륙 주정도 당연히 산호초에 막혔고요. 그는 산호초를 넘을 수 있는 궤도 차량, 그러니까 상륙장갑차 LVT로 옮겨 탔습니다. 하지만 그 LVT마저도 얼마 못 가 적의 포화에 파괴되고 말았죠. 다리에 파편상까지 입은 그는 부하들을 이끌고 그나마 엄폐물이 되어줄 긴 부두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허리까지 차는 물속에서 사방에서 총알이 빗발치는 와중에 무선으로 전투를 지휘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오가 되어서야 해안에 간신히 도달해서 지휘소를 세울 수 있었죠. 이 짧은 무선 교신만큼 당시의 혼란과 이른바 전쟁의 안개를 잘 보여주는 게 또 있을까요? 쇼업 대령은 쇼텔 소령에게 레드비치2에 상륙해서 서쪽으로 공격하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쇼텔 소령은 자신의 부대가 이미 전멸했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절망적으로 대답하죠. 우리에게는 상륙시킬 병력이 남아있지 않다. 지휘관들조차 전장의 전체 그림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곧 통합된 작전이 불가능하고 각 부대가 고립된 채로 각자 싸우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쇼업 대령이 마침내 해안에 세운 지휘소의 위치는 그 자체로 굉장히 역설적이었습니다. 부두에서 약 50야드 정도 떨어진 곳이었는데 바로 일본군이 여전히 버티고 있는 거대한 벙커의 사각지대였어요. 벙커 안에서 언제 적이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보초까지 세워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투를 지휘해야 할 사령부가 적의 등 뒤에 기댄 꼴이었죠. 이 모습이야말로 해병대가 얼마나 좁고 위태로운 교두보에 매달려 있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사실 해병대가 이 상륙작전의 비장의 카드처럼 믿고 있던 게 있었습니다. 바로 14대의 신형 혐원 중형 전차였죠. 강력한 75mm 주포를 단 이 전차들이 일본군의 방어선을 시원하게 뚫어주리라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상륙 첫날이 끝날 무렵 이 14대의 전차 중에서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던 건 단 2대뿐이었습니다. 해병대 기갑부대의 이 처참한 데뷔전은 경험 부족과 잘못된 전술, 그리고 지독한 불운이 한데 겹친 결과였습니다. 우선 전차들이 보병의 엄호도 없이 단독으로 투입돼서 적의 공격에 그대로 노출됐어요. 또 해치를 닫으면 승무원들은 사실상 장님이나 다름없어서 주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었고요. 결국 보이지 않는 수중 포탄 구덩이에 빠져서 4대가 그대로 무력화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음까지 겹쳤는데요. 정말 믿기 힘든 일이지만 한 대는 일본 경전체가 쏜 포탄이 정확하게 주포 포신 안으로 날아드는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일격에 파괴되기까지 했습니다. 경전차들은 말할 것도 없이 해안에 닿기도 전에 바다에 수장되었고요. 이렇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한 개인의 용기가 전장의 흐름을 바꾸는 불꽃이 되기도 합니다. 전투공병 윌리엄 보들롱 중사의 이야기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의 행동은 그 아비규환 속에서 빛나는 한 줄기 희망이었습니다. 보들롱 중사의 행동은 인간의 용기가 어디까지 이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와도 같습니다. 그가 탄 LVT가 파괴되자 그는 곧바로 생존자들을 이끌고 해안으로 돌격했습니다. 그리고는 홀로 폭탄을 들고 일본군 기관총진지 2곳을 파괴했죠. 공격 중에 총상을 입었지만 그는 치료를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부상당한 동료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총알이 빗발치는 바다로 뛰어들었고 마지막으로 또 다른 적 진지를 향해 돌격하다가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그는 사후에 최고 무공훈장인 명예훈장에 추서되었고 이 타라와 전투의 첫 번째 명예훈장 수훈자가 되었습니다. 보들롱 중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혼돈 속에서는 정말 수많은 영웅적인 행동들이 있었죠. 로이 존슨이라는 중사는 일본군 전차 포탑 위로 올라가서 해치 안으로 수류탄을 떨어뜨린 뒤에 그게 폭발할 때까지 해치 위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만 안타깝게도 이후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온몸에 총상을 입은 한 대위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것을 지휘관에게 사과하기도 했고요.
또 다른 곳에서는 일본군 전차가 접근하자 해병대원들이 힘을 합쳐서 400kg이 넘는 대전차포를 맨손으로 방호벽 위로 들어올려서 적전차를 격파했습니다. 이런 개인들의 희생과 용기가 없었다면 아마 전선은 완전히 붕괴했을 겁니다. 섬 중앙을 가로지르던 그 긴 부두는 참 역설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증원병력과 보급품이 들어오고 부상자가 실려나가는 유일한 생명선이었지만 동시에 양쪽에서 날아오는 총탄의 무방비로 노출된 죽음의 길이기도 했거든요. 부두의 기둥 아래에 잠시라도 더 몸을 숨기려던 수많은 해병대원들이 바로 그곳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부두를 통해서 들어와야 할 보급품은 정말 절실했습니다. 해안의 병사들은 탄약과 식수 그리고 부상자를 위한 혈장이 바닥나고 있었지만 수백 척의 보급선은 산호초 너머에서 속수무책으로 맴돌고만 있었죠. 무질서한 하역 작업은 혼란만 더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슈업 대령이 직접 나서서 부두 끝을 장악하고 가장 시급한 물품, 그러니까 탄약, 물, 혈장, 그리고 무전기만을 우선적으로 보내라고 지시하면서 겨우 보급 체계를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상륙 첫날 정오 무렵 쇼업 대령이 셔로드 특파원에게 털어놓는 이 말 한마디는 당시 상황의 절박함을 그대로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교두보는 적에게 압도당하기 직전이었고 지휘관은 증원병력 없이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었던 거죠. 릭시 중령이 이끌던 포병들은 다른 부대들이 물을 건너다가 어떤 끔찍한 일을 겪었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은 LBT 몇 대를 활용하고 나머지는 무거운 75mm 곡사포를 직접 분해했습니다. 그리고 총탄이 빗발치는 물속을 걸어서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는 포신과 부품들을 순전히 맨손으로 해안까지 운반했죠. 이 모습이야말로 해병대의 그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상륙 첫날의 인명피해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날 해안으로 향했던 5,000명의 해병대원 중에서 해가 질 무렵 1,500명이 전사하거나 부상당하거나 실종되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투입된 병력의 3분의 1 가까이가 사라진 겁니다. 이는 태평양 전쟁 전치를 통틀어서도 가장 높은 사상률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전쟁의 안개가 얼마나 짙어지는지를 실감하게 하는 순간입니다. 이 슬라이드의 양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해안에서의 현실과 기암에 있던 지휘부의 인식 사이에는 엄청난 격차가 있었습니다. 해안의 생존자들은 끔찍한 하루를 보냈지만 참호를 파고 어떻게든 버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슈업 대령은 당시의 방어선을 주식시장 그래프처럼 위태롭게 이어져 있었다고 표현하기도 했죠. 반면에 바다 위 지휘부에는 단편적이고 비관적인 보고만 계속 쌓였습니다.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으로 보였던 나머지 참모들은 상륙부대 전체를 철수시키는 계획까지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해병대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일본군의 대규모 야간 반격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참 역설적이게도 미 해군의 한포 사격 덕분이었습니다. 맹렬했던 포격이 일본군 사령관이었던 시바사키 제독의 지휘소와 통신망을 완전히 파괴해버렸던 거죠. 지휘체계가 마비된 일본군은 통합된 대규모 반격을 조직할 수가 없었고 이 행운 덕분에 해병대는 하룻밤을 간신히 버틸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때 그 반격이 있었다면 해병대는 그대로 바다에 밀려났을지도 모릅니다. 디데이 오후 4시, 슈업 대령은 지휘부에 이 전설적인 보고를 보냅니다. 첫 구절을 볼까요? 사상자, 다수, 사망률, 불명. 이 구절들은 그날의 끔찍한 현실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있죠. 하지만 마지막 구절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전투 효율성, 우리가 이기고 있다. 이것은 끔찍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결코 꺾이지 않는 현장의 의지이자 전세가 조금씩 바뀌고 있음을 알리는 결정적인 신호였습니다. 해가 질 무렵 해병대의 상황은 이 도너 차트가 보여주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들은 섬 전체 면적의 15%에 불과한 좁은 해안선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나머지 75%는 여전히 강력한 일본군이 통제하고 있었죠. 말 그대로 적의 바다에 떠있는 아주 작은 섬과도 같은 처지였습니다. 상륙 첫날 밤 해병대원들이 느꼈을 불확실성은 아마 극에 달했을 겁니다. 그들은 지옥 같은 하루를 버텨냈지만 여전히 적진 한가운데 고립된 상태였으니까요. 다행히 일본군의 대규모 반격은 없었지만 그것이 내일도 그러리란 보장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젖은 모래 참호에 몸을 웅크린 수천 명의 해병대원들은 단 하나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과연 동이 틀 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자, 책은 이제 D-Day 정오의 베티오 섬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상륙은
어떻게든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전투는 바로 이 순간부터 가장 끔찍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해안 교두보는 말 그대로 아비규환 그 자체였습니다. 해병대원들이 간신히 모래사장에 발을 딛기는 했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죠. 거기서 살아남는 것, 그게 진짜 문제였습니다. 당시 타임지의 종군 기자였던 로버트 셔로드가 이 공포를 정말 생생하게 묘사했는데요. 그는 병사들과 함께 직접 물속을 걸으면서 이 모든 걸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의 눈에 비친 광경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벌이는 죽음과의 확률 게임 같은 거였죠. 총알은 비처럼 쏟아지고 포탄이 사방에서 터지는데 여기서 살고 죽는 건 실력이나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운이었어요, 운. 상륙은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은요? 과연 이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위태로운 발판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남은 거죠. 여기서 생존이라는 건 그냥 숨만 붙어 있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부대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어떻게든 전선을 만들고 다음 작전을 생각할 수 있어야 진짜 살아남는 거거든요. 바로 이 질문이 D-Day 오후의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됩니다. 첫 공격이 있고 몇 시간 뒤 D-Day 정오의 교두보는 그야말로 절망적이었습니다. 모든 위기가 바로 이 물가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어요. 이 위기라는 게 단순히 사상자가 많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부대 편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지휘체계는 마비되고 옆 부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 다들 고립된 상태. 말 그대로 시스템 전체가 붕괴된 겁니다. D-Day 오전 9시 45분경의 상황을 표로 정리해보면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레드비치 1에 상륙한 쇼텔 소령의 3대대는 상황이 정말 안 좋았죠. 엄청난 타격을 입고 부대가 그냥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심지어 지휘관인 쇼텔 소령은 아직 바다 위 상륙 주정에 있었고요. 레드비치 2의 2대대는 해안에 완전히 고립됐고 대대장 에이미 중령은 전사했습니다. 이게 왜 심각하냐면 레드비치 1과 2 사이에 거대한 구멍이 뚫려버린 거예요. 만약 일본군이 이 틈을 비집고 들어오면 해안선 전체가 두 동강 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유일하게 크로우 소령의 8해병 2대대만이 레드비치 3에서 어느 정도 진격에 성공하면서 가장 안정적인 진지를 구축했어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각 부대는 완전히 단절된 채 자기만의 섬에 갇혀서 각자 도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지휘 체계가 완전히 먹통이 됐다는 겁니다. 현장 지휘관인 쇼프 대령은 상륙 주정을 타고 포화를 뚫으면서 눈앞에 지옥도를 직접 보고 있었어요. 그가 얻는 정보는 제한적이지만 아주 생생한 현실이었죠. 반면에 수마일 떨어진 안전한 전함 메릴랜드호에 있던 사단장 스미스 소장은 자꾸 끊기고 내용도 뒤죽박죽인 무선 보고에만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피와 살이 튀는 전장을 직접 보고 있는데 다른 한쪽은 지도 위에 놓인 부대 기고만 보고 있었던 셈이에요. 현장과 사령부의 정보 격차가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그럼 레드비치 1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서 3대대가 겪은 일은 정말 말로 다 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일본군 거점에서 쏘아대는 측면 사격, 이른바 종사 사격에 그대로 노출됐거든요. 이건 뭐 방어할 틈도 없이 옆에서 그냥 긁어버리는 거라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K중대는 엄청난 사상자를 냈고 마이크 라이언 소령의 L중대는 보트가 산호초에 걸리는 바람에 허리까지 오는 물을 걸어서 상륙해야 했죠. 이 과정에서 병력의 35%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해안에 도착한 라이언 소령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합니다. 소속도, 계급도 다 의미 없어진 상황에서 흩어져 있던 여러 부대의 나고병들을 긁어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이 나중에 라이언의 고아들이라고 불리게 되는데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죠. 혼돈 속에서 새로운 부대가 탄생한 겁니다. 한편 정작 대대장인 쇼텔 소령은 자기 부대가 완전히 괴멸됐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바다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상황에서 오전 10시 18분에 대대장 쇼텔 소령이 쇼프 대령에게 보낸 무전이 정말 모든 걸 말해줍니다. 더 이상 상륙시킬 병력이 없습니다. 이건 그냥 병력이 부족하다, 징원해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 부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라는 사실상의 백기투항 같은 말이었습니다. 지휘관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건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보여주는 거죠. 레드비치 2에 상륙한 2대대의 상황은
더 빠르고 극적으로 무너졌습니다. 타임라인을 따라가 보면요. 상륙 개시 30분 만에 대대장 에이미 중령이 병사들을 독려하다가 전사합니다. 1시간 뒤에는 부대대장이 본대와 멀리 떨어진 곳에 상륙하면서 지휘체계가 완전히 증발해버렸죠. 바로 이때 정말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원래는 그냥 전투를 지켜보러 온 관측 장교였던 월터 조던 중령이었어요. 그는 무너진 부대를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자발적으로 나서서 흩어진 병력을 수습하고 지휘권을 인수합니다. 그리고 정오가 되자 쇼프 대령으로부터 부대를 재편성해서 공격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죠. 참관인이었던 장교가 부대 지휘를 맡아야 할 정도로 상황이 급박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온통 절망적인 이야기만 들려오는데 그래도 한 줄기 빛이 있었습니다. 바로 레드비치 3의 짐 크로우 소령이 이끄는 8해병 2대대였습니다. 물론 이들도 막대한 희생을 치렀지만 다른 해변들과는 달리 비교적 견고한 교두보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거든요. 뭐가 달랐을까요? 책에서는 크로우 소령의 리더십을 핵심으로 꼽습니다. 그는 병사들과 함께 직접 해안에 내렸고 가장 앞에서 부대를 이끌었죠. 그 작은 차이가 이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낸 겁니다. 교두보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상황에서 사령부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예비대를 투입하는 거죠. 이제 전투는 다음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위태로운 교두보를 강화하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 하지만 이건 말 그대로 병사들을 불구덩이 속으로 밀어넣는 것과 같았습니다. 8해병 3대대가 겪어야 했던 오후의 끔찍한 시련이 시작됩니다. 이들이 마주한 600야드, 약 550m의 거리는 살아있는 지옥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1단계, 상륙 주정이 산호초에 먹혀 멈춥니다. 2단계, 무거운 장비를 맨 채 가슴 깊이의 물속으로 뛰어들어야 해요. 그런데 3단계, 바로 그 순간 병사들이 내리기 시작하자마자 일본군의 포화가 불을 뿜기 시작합니다. 4단계, 살아남은 병사들은 해안을 향해 걷기 시작하죠. 하지만 5단계, 기관총과 저격수들의 무자비한 십자포가 그들을 덮칩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6단계, 선두중대들은 해안에 닿기도 전에 병력의 70%를 잃었습니다. 오전의 비극이 훨씬 더 끔찍한 규모로 반복된 겁니다. 이 광경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증언이 남아 있습니다. 전투 사진사 노먼 해치 하사의 말인데요. 보트가 물 밖으로 완전히 튕겨나가 산산조각 났고 사방에 시체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사진사는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본 건 역사가 아니라 그냥 도살장이었던 겁니다. 일본군 방어선의 파괴력이 얼마나 엄청났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언이죠. 이 아비규환 속에서 지휘관인 쇼프 대령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허리까지 오는 물속을 헤치고 간신히 해안에 도착해서는 지휘소를 어디에 세웠는지 아세요? 아직 일본군이 버티고 있는 거대한 벙커 바로 뒤였습니다. 섬에서 가장 위험한 곳 중 하나에 작전의 신경 중심을 세운 거죠. 적의 총탄은 물론이고 아군의 오폭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최전선에서 전투를 지휘해야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거대한 실패와 재앙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 전투는 어떻게 버텨낸 걸까요? 여기서부터 책은 시점을 바꿉니다. 거대한 전략이나 기적이 아니라 이 혼돈 속에서 피어난 평범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웅적인 행동, 그들의 싸우려는 의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윌리엄 보들롱 하사입니다. 그의 행동을 한번 따라가 보죠. 먼저 자기 상륙장갑차가 박살나자 생존자들을 모아서 해안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혼자서 폭약을 들고 일본군 기관총 진지 2개를 날려버려요. 이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지만 난 괜찮다, 며칠호도 거부하고 공격을 계속합니다. 심지어 다시 물속으로 뛰어들어 부상당한 동료를 구출하기까지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4번째 적진지를 향해 정면으로 돌격하다가 결국 전사합니다. 그는 사후에 미군 최고의 영예인 명예훈장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무너져가던 전선을 어떻게 지탱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의 영웅적인 행동도 있었지만 함께였기에 가능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해병대원들이 가라앉은 상륙주정에서 37mm 대전차포 2문을 발견한 거죠. 당시로서는 일본군 전차를 막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쏟아지는 포화 속에서 이 무거운 포를 직접 손으로 끌고 밀고 들어올리면서 해안까지 옮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본 탱크가 방호벽으로 다가오는데 포가 방호벽보다 낮아서 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수백 명의 목에서 하나의 외침이 터져 나옵니다. 들어 올려!
수십 명의 해병들이 달려들어서 400kg이나 되는 이 쇳덩이를 맨손으로 방호벽 위로 밀어 올린 겁니다. 포수들은 침착하게 장전하고 조준해서 적 전차를 격파했죠. 정말 인간의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D-Day의 첫날이 끝난 거죠. 포화는 멎었지만 그 정적은 더 무서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언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불확실성, 그게 산산조각난 해안 교두보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전투의 향방은 여전히 안개 속이었습니다. 슈프 대령이 이때의 전선을 주식시장 그래프 같았다고 표현했는데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비유입니다. 쭉 이어진 선이 아니라 점들이 위아래로 찍혀 있는 것처럼 여기저기 흩어진 참호와 포탄 구덩이들이 전부였던 거죠. 이걸 방어선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언제 뚫려도 이상하지 않은 아주 취약한 상태였습니다. 이 상황을 보는 시각도 극과 극으로 갈렸습니다. 현장에 있던 쇼프 대령은 전투 효율, 우리가 이기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물론 사기를 위한 말이기도 했겠지만 현장에 그 처절한 의지를 담은 말이기도 했죠. 병사들 역시 언제든 일본군의 반자의 돌격을 해올 거라 생각하고 비장하게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안전한 기암에 있던 스미스 장군은 결과를 알 수 없다고 보고해요. 심지어 그의 참모들은 상륙부대를 다시 배로 철수시키는 비상계획까지 짜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전투를 보면서도 이렇게나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일본군은 왜 이 결정적인 순간에 대규모 반격을 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그들이 그 밤에 총공세를 펼쳤다면 해병대 교두보는 아마 바다로 쓸려 나갔을지도 모릅니다. 책에서 설명하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미군의 사전 함포 사격 때문이었어요. 이 포격으로 일본군 사령관 시바자키 제독의 유선통신망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겁니다. 그는 조직적인 공격을 지시할 수 없었고 이 덕분에 해병대는 정말 천운으로 하룻밤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불안한 밤이 지나고 둘째 날에 피비린내 나는 새벽이 밝아옵니다. 그리고 이날 아침에 벌어진 일들은 타라와 전투 전체의 향방을 결정짓게 됩니다. 끔찍한 실패의 반복과 기적 같은 돌파구가 동시에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둘째 날 새벽, 레드비치 툴에서 전날의 끔찍한 실수가 그대로 반복되고 맙니다. 8해병 1대대가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장소로 상륙을 시도한 거죠. 일본군의 방어선은 여전히 건재했는데도 말입니다. 이걸 지켜보던 로버트 쉐로드 기자는 그야말로 경악했습니다. 이건 어제보다 더 심하다, 훨씬 더 심해. 그의 말에는 어떻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가 하는 절망감이 묻어나옵니다. 어제 그 끔찍한 희생을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단 1시간 만에 3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숫자도 끔찍하지만 더 큰 문제는 중화기를 거의 다 바다에 빠뜨렸다는 겁니다. 이건 살아남은 병사들이 해안에 도착해도 그들을 지원해줄 박격포나 기관총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사실상 전투력을 거의 상실한 채 상륙한 셈입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도살장 속에서 또 한 명의 영웅이 사라져갑니다. 첫날 부두에 대한 최초 공격을 이끌었던 윌리엄 호킨스 중위.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혼자서 일본군 토치카를 여러 개 파괴하다가 결국 치명상을 입고 쓰러졌습니다. 그의 용기는 놀랍지만 동시에 이런 영웅적인 희생이 있어야만 겨우 몇 미터를 전진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이 전투의 참혹함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레드위치에서 끔찍한 일이 반복되는 동안 섬의 반대편에서는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전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그런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었죠. 그 중심에는 바로 어제 라이언의 고아들을 이끌었던 마이클 라이언 소령이 있었습니다. 라이언 소령이 뭐가 달랐을까요? 책에서 강조하는 건 바로 협동입니다. 그는 흩어져 있던 자원들을 제대로 엮어냈어요. 작동하는 무전기를 가진 관측병을 써서 함포 사격을 정확히 일본군 방어 거점에 유도했고 수리된 셔먼 탱크 세실리아를 보병과 함께 움직이게 했죠. 탱크가 앞에서 불을 뿜어 길을 열어주면 보병이 뒤따르는 아주 기본적인 전술이지만 이 혼돈 속에서는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체계적으로 일본군 진지를 하나씩 격파해 나갔고 그 결과 정오 12시 20분까지 그린비치 전역을 장악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확보한 그린비치는 단순한 땅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타라와 전투 전체에 숨통을 트워준 생명줄이었죠. 왜냐하면 이곳이 바로 병력과 물자를 안전하게 상륙시킬 수 있는 최초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죽음의 바다를 걸어오지 않고
부대 편제를 유지한 채 상륙할 수 있는 곳.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감이 오시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사령부의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스미스 장군에게 24시간 만에 처음으로 선택지가 생긴 겁니다. 그것도 병사들을 사지로 내몰지 않아도 되는 아주 좋은 선택지였죠. 바로 아껴두었던 예비대인 제6해병연대를 이 안전한 그린비치로 상륙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자, 마침내 안전한 상륙 지점이 확보되었습니다.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섬의 심장부에는 일본군의 핵심 방어선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과연 이 작은 성공 하나가 이 지독하고 피비린내 나는 교착 상태를 깨고 최종적인 승리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전투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책은 태평양 전장의 그 수많은 전투 중에서도 가장 참혹하고 또 가장 격렬했던 순간 중 하나로 기록된 바로 타라와 전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특히 전투가 시작되고 나서 첫 48시간 동안 정말 작은 산호섬 베티오에서 벌어졌던 그 지옥 같은 현실을 아주 세밀하고 생생하게 우리 눈앞에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요. 공격에 앞서서 미 해군 지휘부가 얼마나 자신만만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그들은 3일 동안 이어질 함포 사격과 항공폭격의 위력이라면 베티오 섬의 방어시설은 말 그대로 지도 위에서 그냥 지워질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그 자신감은 정말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일본군이 코코넛 나무 통나무랑 산호, 그리고 두꺼운 콘크리트로 지은 벙커들은요, 생각보다 훨씬 더 견고했습니다. 미 해군이 쏜 포탄들은 대부분 이 벙커를 제대로 파괴하지 못하고 그냥 표면에서 터져버리기 일쑤였어요. 1943년 11월 20일 D-Day를 위해서 세워졌던 그 복잡하고 거대한 계획은 첫 번째 해병이 해변에 발을 딛기도 전에 이렇게 어그러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결함 있는 새벽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는데요. 대체 어떻게 그렇게 세심하게 짜였던 계획이 전투의 첫 순간부터 일련의 실수와 불운 그리고 잘못된 예측들로 인해서 재앙의 서막을 열게 되었는지 우리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투는 정말이지 시작부터 완전 혼란 그 자체였다고 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수송선들은 원래 있어야 할 위치를 못 찾고 헤맸고요. 결국엔 화력 지원을 해줘야 할 순양함과 구축함의 앞을 가로막아버리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심지어 미군의 공격이 시작되기도 전인 새벽 5시 7분, 일본군의 해안포가 먼저 불을 뿜으면서 기습 공격을 가해왔죠. 예정되어 있던 공습은 갑자기 지연됐고 설상가상으로 기함이었던 메릴랜드호의 통신 장비는 아군 전함의 첫 포격 충격으로 고장나버렸습니다. 전투를 총지휘해야 할 사령부가 순식간에 눈과 귀가 막혀버린 그런 상태가 된 거죠. 모든 문제의 시작점은 바로 이 낡은 수륙양형 장갑차 LVT-1에서부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차량들은 원래 늪지대에서나 쓰던 건데 해병들을 저 산호초 넘어 해안까지 실어 나를 유일한 수단이었거든요. 하지만 급하게 덧댄 장갑판 무게 때문에 강한 조류를 이기지 못하고 자꾸만 뒤처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공격 개시 시간은 2번이나 연기되었는데 이 중요한 변경 명령이 통신 혼란 속에서 모든 부대에 제대로 전달되지도 못했습니다. 해군의 함포 사격이 그 작은 섬을 정말 맹렬하게 두들기자 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타임지의 종군 기자 로버트 쇼로드였죠. 그의 눈에는 섬 전체가 거대한 불길과 연기에 휩싸여서 와, 저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체는 아무것도 없겠구나 싶었던 겁니다. 아마 함선에 있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일본군의 방어시설이 완전히 가루가 됐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운명적인 결정이 내려집니다. 힐 제독이 LVT들이 해안에 접근하는 걸 보고 혹시나 아군을 오폭할까봐 덜컥 겁이 나서 포격 중지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 결정적인 25분이라는 침묵의 시간, 이건 일본군에게는 정말 하늘이 내린 기회나 다름없었죠. 견고한 벙커 깊숙한 곳에서 포격을 견뎌낸 그들은 이 시간을 이용해서 밖으로 나와 무기를 챙기고 참호와 기관총 진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가오는 해병들을 맞이할 완벽한 준비를 끝낸 셈입니다. 자, 이제 레드비치에 대한 공격 파트인데요. 살아남은 일본군과 이제 막 해변으로 향하는 해병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들이 발을 디뎌야 할 그곳은
이 책의 표현에 빌리자면 그야말로 물가의 사륙지대였습니다. 폭격이 멈추자마자 마지막 공습이 있긴 했지만 글쎄요, 이미 일본군이 다들 자기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큰 효과는 없었다고 해요. 이런 혼란 속에서도 계획의 일부가 정말 놀랍게도 성공을 거두기도 합니다. 윌리엄 호킨스 중위가 이끄는 정찰 저격 소대가 섬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긴 부두를 용감하게 확보했는데요. 이 부두는 훗날 아주 중요한 보급로가 되죠. 하지만 해안에 도착한 LVT들의 시간은 제각각이었고 상륙은 결코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어느 해변에 배정받았느냐에 따라서 해병들의 운명이 완전히 갈리게 됩니다. 가장 서쪽에 있던 레드비치원은 새의 불이라고 불리는 섬의 돌출부와 해안선이 움푹 들어간 재진입점이라는 곳에 위치한 일본군 거점에 집중 사격을 받고 말 그대로 부대가 분쇄되어 버립니다. 중앙의 레드비치 2에서는 대대장이 전사하면서 지휘체계가 완전히 붕괴됐고요. 오직 구축함의 효과적인 근접 지원 사격을 받은 가장 동쪽의 레드비치 3만이 비교적 온전하게 상륙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레드비치원의 상황은 그야말로 끔찍했습니다. 쇼텔 소령의 상륙팀은 일본군의 교차 사격에 의해 말 그대로 괴멸되었죠. 책에 담긴 한 생존자의 증언을 들어보면 당시의 참상이 정말 그대로 느껴지는데요. 많은 LVT들이 5피트, 그러니까 약 1.5m 높이의 방호벽에 막혀서 옴짝달싹 못하게 되면서 그 자리에서 일본군의 좋은 표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중앙해변이었던 레드비치2는 어땠을까요? 여긴 말 그대로 지휘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대대장인 에이미 중령이 병사들을 독려하면서 LVT에서 내린 바로 그 직후에 일본군 기관총 사격에 전사하고 말았어요. 해안에 도착하자마자 지휘관을 잃은 부대는 그야말로 뿔뿔이 흩어졌고 이 광경을 지켜보던 참관인 월터 조던 중령이 생존자들을 모아서 간신히 지휘를 맡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정말 유일하게 레드비치 3에서만 제대로 된 교두보, 그러니까 발판을 마련하는데 성공합니다. 이건 전적으로 짐 크로우 소령의 그 강철 같은 의지와 카리스마 덕분이었다고 해요. 그는 빗발치는 총탄 속에서도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걸어다니면서 병사들을 독려했고 그의 용기에 힘을 얻은 해병들은 마침내 방호벽을 넘어서 섬 내부로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산호초 위의 혼돈이라는 부분인데요. 초반에 LBT들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긴 했지만 사실 이건 훨씬 더 크고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가리고 있었던 거죠. 이 문제는 곧 섬 주변의 그 아름다운 푸른 석호를 후속 부대들을 위한 도살장으로 만들어버릴 것이었습니다. 해병들은 역사상 가장 길고 끔찍한 걸음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수심이었습니다. 작전 계획은 만조대의 수심이 5피트는 될 거라고 예측했는데 하필이면 변덕스러운 소조기, 그러니까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적은 시기랑 겹쳐버린 거예요. 산호초 위의 수심은 고작 3피트, 1m도 채 안 됐습니다. 이건 LVT와는 다르게 바퀴가 없어서 산호초를 기어오를 수 없는 표준 상륙정, 히긴스 보트가 통과하는 데 필요한 최소 수심 4피트보다 1피트, 약 30cm나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이 고작 1피트의 차이가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이건 수천 명에 달하는 후속 부대 해병들이 산호초 가장자리에서 상륙정에서 내려서 해안까지 무려 500에서 1000야드에 달하는 거리를 걸어가야 한다는 걸 의미했거든요. 축구장 5개에서 10개에 달하는 그 먼 거리에서 그들을 가려줄 건 아무것도 없었고 그들 앞에는 기관총과 포탄이 빗발치는 죽음의 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LVT들이 하나둘 파괴되거나 연료가 떨어지거나 부상자 후송을 위한 앰뷸런스로 쓰이면서 대부분의 병력은 이 끔찍한 시련을 온몸으로 견뎌내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종군 기자였던 로버트 셔로드 역시 이 죽음의 행군에 직접 동참했고 당시의 그 끔찍한 공포를 책에 아주 생생하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다음은 한 뼘씩 확보한 교두보입니다. 교두보라는 건 적진에 상륙해서 후속 부대의 공격을 위해 확보한 거점을 말하는데요. 정오쯤 되니까 한 5,000명 정도가 해안에 도착하긴 했는데 이걸 제대로 된 상륙이라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확보한 건 언제라도 다시 바다로 밀려날 수 있는 정말 위태로운 모래사장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조직은 와해된 채로 단 한 뼘의 땅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공격 지휘관 데이비드 슈프 대령은 LVT 안에서 그리고 부두 옆 허리까지 차오르는 물속에서 어떻게든 전투를 지휘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통신은 거의 두절된 상태였죠. 레드비치 1의 지휘관 쇼텔 소령으로부터 전원 상륙이 불가능하다,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절망적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슈프 대령이 다른 해변으로 상륙하라고 지시하자 돌아온 답변은 상륙시킬 병력이 더는 남아있지 않다는 참담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끔찍한 혼돈 속에서도 몇몇 개인들의 영웅적인 행동이 희망의 불꽃을 피워 올렸습니다. 윌리엄 보들롱하사는 폭발물을 들고 홀로 일본군 진지 4개를 파괴한 뒤에 부상병을 구하다 전사했습니다. 로이 존슨 병장은 일본군 탱크를 올라타 수류탄에 집어넣고 그게 터질 때까지 해치 위에 그대로 앉아 버텼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름 없는 해병들은 900파운드, 거의 400kg에 달하는 대전차포를 직접 손으로 끌어서 방호벽 너머로 옮겨 일본군의 반격을 막아냈습니다. 오후에 투입된 예비 대대의 운명은 더욱 끔찍했습니다. 교두보를 강화하려는 이 시도는 그저 대학살을 더 크게 만들 뿐이었죠. 일본군 포수들은 이미 산호초에서부터의 접근로를 완벽하게 조준하고 있었고 그들의 상륙정은 포화 속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결국 앞선 부대와 똑같이 끔찍한 도보 상륙을 반복해야 했던 이 부대는 투입된 지 얼마 안 돼서 70%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첫날에 해가 질 무렵 미군의 상황은 그야말로 절망적이었습니다. 5,000명이 상륙했지만 사상자는 1,500명에 달했고 그들이 확보한 교두보는 서로 연결되지도 않은 채 몇 야드 깊이로 간신히 유지되고 있었죠. 만약 일본군이 조직적인 야간 반격을 가했다면 해병들은 그대로 바다로 밀려났을 겁니다. 유일한 다행이라면 일본군 역시 통신망이 대부분 파괴되어서 지휘체계에 큰 혼란을 겪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날의 학살입니다. 전투 둘째 날 아침이 밝았는데 증원군을 상륙시키려는 또 다른 절박한 시도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시도는 전투 전체를 통틀어 가장 끔찍한 순간 중 하나로 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벽 6시 15분, 제8해병연대 1대대가 레드비치 2에 상륙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전날의 참상을 이미 지켜본 종군 기자 로버트 셔르드는 자신의 수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건 어제보다 더 심하다. 훨씬 더 심하다. 그의 불길한 예감은 안타깝게도 곧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는 끔찍한 유혈극이었습니다. 18시간 동안 좁은 상륙정에 갇혀있던 병사들은 레드비치 1과 2 사이에 위치한 가장 강력한 일본군 방어 거점, 바로 그 재진입점의 사륙지대 한가운데로 500야드를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일본군의 기관총, 박격포, 그리고 연안의 난파선에 숨어있던 저격수들의 집중 사격을 받으면서 1시간도 채 안 돼서 3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야말로 도살장이 펼쳐진 거죠. 이 완전한 재앙을 막아낸 건 윌리엄 호킨스 중위와 같은 이들의 정말 초인적인 희생 덕분이었습니다. 첫날 부두 공격을 이끌다 부상을 당했음에도 후송을 거부했던 그는 둘째 날 새벽 홀로 일본군 기관총 진지들을 향해 돌격했습니다. 그는 진지에 기어가서 총안고를 향해 직접 사격하고 수류탄을 던져놓는 방식으로 진지 3개를 파괴한 뒤에 일본군 포탄에 맞아 치명상을 입고 맙니다. 그의 용기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빛나는 등불과도 같았습니다. 다음은 전세의 전환입니다. 정말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에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섬의 서쪽 끝에서 한 지휘관의 결단이 전투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마이크 라이언 소룡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원래 상륙 지점이 아니었던 섬의 가장 서쪽 해변 그린 비치에 표류해온 여러 부대의 나고병들을 모아서 임시부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해군 한포사격관 측병과 연락을 취하고 수리된 셔먼 탱크 2대의 지원을 받아서 11시 20분 공격을 개시했죠. 놀랍게도 1시간도 안 돼서 그의 부대는 그린 비치 전체를 점령하고 전투 최초의 안전한 상륙지대를 확보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창조한 그의 주도적인 행동이 전황을 바꾸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던 겁니다. 둘째 날 오후 4시, 상황이 여전히 위태로운 가운데 슈프 대령은 지휘관들에게 암울한 현실을 요약한 보고를 보냈습니다. 보고는 이렇게 시작되었죠. 사상자, 다수. 사망자 비율, 불명. 전투 효율성은? 그런데 그의 보고는 We are winning, 즉 우리가 이기고 있다는 아주 단호한 2단어로 끝을 맺습니다.
이건 단순히 사실을 보고한 게 아니었어요. 이제 막 전환되고 있는 기세와 이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해병들의 결의를 담아보낸 역사의 길이 남을 메시지였습니다. 그날 아침의 재앙과 저녁의 성공은 정말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레드비치2로 향했던 부대는 끔찍한 사상자를 냈지만 라이언 소령이 확보한 그린비치에 상륙한 부대는 최소한의 손실로 온전하게 해안에 도달했죠. 이것만 봐도 라이언 소령의 돌파가 전투의 운명을 바꾸는데 얼마나 결정적이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마침내 저녁이 되자 울리 K 존스 소령이 이끄는 제6해병연대의 신선한 병력이 고무보트를 저어서 안전한 그린비치에 상륙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웃 섬인 바이리키에 배치됐던 미군 포병이 지원 사격을 시작하면서 베티오 섬의 힘의 균형은 결정적으로 미국 측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반격의 시간이 온 것입니다. 첫 48시간의 혹독한 시련은 이제 끝났습니다. 신선한 병력과 안전한 해변을 확보한 해병들은 과연 이 피비린 내는 교착 상태를 깨고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섬을 완전히 손에 넣기 위한 잔혹한 싸움은 이제 막 그 마지막 결정적인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타라와에서의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